예, 안녕하세요.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조선기계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한영수입니다. 오늘은 2022년 조선업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로 전 세계 2022년 선박 수주량은 2021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약 한 20%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조선 업종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2022년에 선박 수주량이 줄어드는 이유를 보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라는 것이 아주 단순합니다. 단지 2021년에 선박 수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단순한 기저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2년 선박 수주량은 2021년 대비 감소하지만 여전히 지난 10년 평균 대비로는 높은 수준이고요. 전 세계 선박 건조 능력 대비로도 여전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괜찮은 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21년에 그러면 선박 수주량이 왜 이렇게 늘었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2021년에 선박 수주량 증가는 일부는 진실된 수요가 증가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코로나 이슈로 2020년에 발주되지 않고 밀렸던 프로젝트들이 2021년에 발현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조선 업계에서는 일종의 불확실성이 올라올 때 선주들이 선박 구매를 멈추거나 뒤로 미루고 그것 때문에 이후에 선박 수주량이 급증하는 사례가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2008년 말 금융위기 때문에 선주들이 선박 구매를 지연해서 2009년에 선박 수주량이 굉장히 줄었다가 다시 2010년에 이연 수요 때문에 증가한 사례라든지 아니면 2011, 12년도에 유럽 재정위기 사건, 그 다음에 2015, 16, 17년에 유가 폭락과 이제 미국 선거로 인한 무역 정책 불확실성으로 발주량이 줄었다가 그 뒤에 이연 수요로 늘어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21년 선박 수주량이 급증하고 2022년에 이에 따른 기저 때문에 높은 기저로 인해서 수주량이 감소하는 것은 이미 업계에 이미 알려져 있던 뉴스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결론적으로는 2022년 수주량 감소는 전반적으로 업계와 시장에서 이미 알려져 있었던 이슈고 여전히 2022년 절대 수주량 자체는 견고한 수준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수주량 자체는 어쨌든 2022년에 2021년 대비 감소하게 되는데요. 별로 이렇게 업황에 크게 부정적인 요인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다면 모멘텀은 무엇이 될 것인가? 어쨌든 주식의 관점에서 보신다면 수주량이 줄어드는 국면에서는 주가 측면에서 뭔가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모멘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 모멘텀이 수주 단가 인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 왼쪽 차트를 보시면요. 이거는 전 세계 선박 가격 지수입니다. 보시면은 2021년에 굉장히 크게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2020년 초 정도만 하더라도 선가 지수가 이 인덱스가 125에서 126 정도였습니다. 근데 현재는 154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021년 평균 조선사들의 수주 단가는 한 140 정도에 머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2022년에 조선사들의 수주 단가는 별다른 노력이 없더라도 상승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기 위함인데요. 만약에 2022년에 조선사들이 현재의 선가 지수로 연중 수주를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추가적인 선가 인상이 없이 현재 성과만으로 연중 수주를 받더라도 2021년의 평균 단가 대비로는 약 10% 인상된 가격으로 수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사들의 수주 단가는 자연스럽게 인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저희는 현재의 조선 업황과 그 다음에 조선사들의 협상력을 감안하면 2022년에 추가적인 선가 인덱스의 인상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선가 인덱스의 인상을 감안하게 될 경우에는 아까 제가 2022년 전 세계 선박 수주량이 2021년 대비 20% 감소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은 다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쪽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요. 전 세계 2022년 선박 수주량은
톤 기준, 이 파란색 톤 기준으로 보시면 2021년 대비 약 20% 감소합니다. 하지만 선가 인상과 수주 단가 인상을 감안한 달러화 기준으로 된 수주 금액은 2021년 대비해서 5% 감소에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수주 단가 인상 효과를 감안하면 2022년 수주량 감소 우려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선가 인상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핵심 근거는 해운시황과 조선사들의 협상력입니다. 원래 선가라는 것이, 선박의 가격이라는 것은 선박을 운용하는 해운사의 수익이 올라가야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선박을 공급하는 조선사들이 선주들에게 협상력이 강화될 때 올라갑니다. 해운시황은 아시는 것처럼 2021년에 각종 해운 지표, 특히 운임이 급격히 상승을 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중고선가, 선박의 잔존 가치를 계산하는 중고선가도 급격히 상승을 했습니다. 참고로 전체 운임 지수는 거의 2021년 초 대비해서 현재 약 130%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중고선가 지수도 연초 대비 90% 이상 상승한 상황입니다. 반대로 이제 신조선가, 새로운 선박의 가격은 20%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해운시황 강세가 현재 선가에 모두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선사들의 협상력도 강화가 됐습니다. 조선사들이 보통 이제 낮은 가격의 수주를 받는 경우는 일감이 굉장히 부족하거나 아니면 신규 수주를 받아서 그 선수금을 취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부족할 때 보통은 낮은 가격의 수주를 받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미 수주량이 증가하면서 조선사들로부터 조선사들에게 상당한 선수금이 유입되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형 조선사들의 순차입금은 3분기 말 현재 2020년 말 대비 거의 50% 이상 감소한 상황입니다. 현금 흐름은 좋아진 것이죠. 그러니까 올해 각종 충당금으로 손실을 보긴 했지만 장부상의 손실과 관계없이 실제 현금 흐름은 굉장히 개선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대형 조선소들의 수주 잔고가 얼마나 올라와 있는지를 보신다면 현재 수주 잔고는 약 2.7년치 정도의 매출을 커버할 수 있는 2.7년치 일감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2016년 이후에 처음으로 2년치 이상을 확보하게 된 것인데요. 2년치 일감이라는 것이 조선사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조선사들은 매우 충분한 일감을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 수주를 받아들일 요인이 없고요. 그리고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도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수주 잔고 현황과 신조선가는 항상 높은 동행성을 보여왔다는 점을 감안하시면 신조선가, 그러니까 선박의 가격은 내년에도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이제 투자자분들을 만나 뵈면 내년에 선박 수주량이 줄어드는 것 이상으로 걱정하시는 것이 우리나라가 잘하는 고부가선, 예를 들면 LNG선이나 컨테이너선 수주가 올해 너무 많았기 때문에 2022년에는 이쪽 고부가선의 수주량이 좀 줄어들고 저부가선으로 알려진 유조선과 벌크선 수요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보단 중국이 훨씬 유리한 국면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을 좀 달리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일감이 굉장히 부족했던 과거에는 이런 식의 고부가선의 수요가 줄고 저부가선의 수요가 늘어나는 게 사실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차피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일감이 대부분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저부가선이라고 불리우는 유조선과 벌크선의 수요 증가를 부정적으로 보실 이유가 없습니다. 일단은 전 세계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들을 종류별로 나눠보면 유조선과 벌크선의 비중이 도합 63% 가까이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체 선가 인덱스나 선가 지수가 올라가려면 유조선과 벌크선의 업황 그리고 유조선과 벌크선의 수요가 늘어나야 된다라는 점을 의미하고요. 유조선과 벌크선의 수요가 살아난다는 얘기는 결국 선가 지수가 올라갈 확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 유조선과 벌크선이 저부가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두 선종의 선박이 물리적으로 굉장히 작거나 아니면 건조기간이 짧아서가 아니라 이 두 선종의 단순히 선가가 낮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유조선과 벌크선 발주가 많아지면 우리의 경쟁국인 중국 조선소들의 일감, 중국 조선소들의 건조 능력이 빠르게 채워진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이 역시 추가 선가 인상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선사들을 투자함에 있어서 저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은
결국 업황 지수가 아니라 단순히 이제 주가 밸류에이션만 고민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밸류에이션 부분은 조금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올해 주요 조선사들의 시가총액은 연초 대비로는 사실 별로 상승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크게 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올해 이 회사들이 철강제 가격 때문에 거의 뭐 3조 원에 가까운 손실을 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엄밀히 얘기하면 올해 2021년 조선사들의 주가는 하락을 했었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대규모 손실에도 주가가 유지되었었다는 부분은 뭐냐면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보면 실질 주가는 거의 한 50% 이상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밸류에이션은 연초 대비 지금 현재 굉장히 상승폭이 크게 높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은 지금 현재 주가에서 모든 조선사를 다 살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결국은 선별해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선사들 중에서는 저희는 계속해서 현대중공업 그룹 관련주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주를 선호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재무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주요 조선사들의 3분기 말 지배주주 자본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2020년 4분기 말 대비 개별 조선사들의 자본을 보시면 현대중공업그룹은 4에서 한 6%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중공업 같이 신규로 상장하면서 공모한 주식은 오히려 한 15% 자본이 늘어났고요. 반대로 이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는 자본 자체가 작년 말 대비 20%에서 30% 감소한 상황입니다. 철강제 가격 이슈로 비슷한 이슈로 손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현대중공업 그룹의 자본 감소폭이 적었느냐를 보면 결론적으로는 이 현대중공업 그룹은 지난 5에서 6년 동안 나름의 자본 관리 그리고 나름의 손익 관리를 하면서 자본의 절대 크기 자체가 크게 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실을 보더라도 현재 자본 규모 대비로는 사실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 뉴스에서 보셨겠습니다만은 해양구조물 특히 드릴십 관련한 손실들로 인해서 자본이 계속 이제 감소를 하면서 손실을 보게 되면 그게 현재 자본 대비 굉장히 이제 비중이 커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표는 결국은 이 현대중공업 그룹의 재무적인 체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재무구조가 튼튼한 회사들이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예를 들면 증자라든지 하는 결정을 내릴 확률이 낮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친환경 선박들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친환경 선박은 선점 효과가 중요합니다. 선점 효과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초기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이고요. 당연히 재무 상태가 우수한 기업들이 초기에 과감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현대중공업 그룹주를 저희는 여전히 선호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그룹주 내에서는 현재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감안하면 현대미포조선을 가장 선호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은 두 번째 차선호주의 관점에서 최근에 대우조선해양 인수 관련한 불확실성 완화를 감안한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현대중공업은 전 세계 1위의 훌륭한 조선소지만 현재의 밸류에이션이 현대미포조선이나 그리고 경쟁사들과는 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 격차가 줄어든 이후에 추가 조정이 나온 후에 접근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씩 세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우수한 재무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무차입 경영을 해왔고요. 그리고 수주 측면에서도 보시면 2021년에 이 회사는 연초만 하더라도 수주 일감이 1년치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수주를 굉장히 잘하면서 이제는 2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했는데요. 올해 수주한 선박의 구성을 보시면 이 회사의 주력 선종이라고 할 수 있는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저희는 이제 프로덕트 캐리어, PC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선박의 비중이 33%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수주에서 이 화학제품 운반선, 이 PC선이 차지한 비중은 60%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 얘기는 올해의 주력 선종의 시황이 썩 좋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선, LPG선, LNG선과 같은 다양한 선종으로 선종 다변화를 내서 이제 수주 잔고를 확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2년에는 추가적으로 올해 수요가 부진했던
그 주력 선종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의 수요 개선이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선박의 수급이 일단은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차트는 뭐냐면 현재 전 세계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의 수주 잔고가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들 선대 대비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즉 조선소들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일감 중에서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이 차지하는 양이 지금 바다에 떠 있는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대비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라는 건데, 당연히 비율이 낮을수록 미래의 시장에 공급될 배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현재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의 수주 잔고는 전 세계 바다에 떠 있는 배의 채 6%가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현재 선박 수급을 감안할 때는 추가적인 선박 발주가 내년에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차원에서도 현재 현대미포조선은 1.3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어서 현대중공업이 1.5배 대비로는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 대비로도 비슷하거나 소폭 밸류에이션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밸류에이션 할인은 사실 이 회사의 재무적인 체력이라든지 수주 잔고 현황, 그리고 주력 선종의 회복 가능성을 감안하면 사실 과다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밸류에이션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주가 차원에서도 사실 모멘텀을 크게 누리지 못했는데요. 이 밸류에이션 차원에서 디스카운트가 올해 확대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핵심 자회사인 현대중공업이 상장하면서 지주회사로서 이제 디스카운트를 받게 된 건데, 예를 들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조선업이 진짜 좋고 현대중공업이 좋다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현대중공업을 사기 위해서, 상장돼 있지 않은 현대중공업을 사기 위해서 현대중공업 지분을 갖고 있는 한국조선해양에 투자를 하셨지만, 이제는 현대중공업이 상장되어 있으니 바로 현대중공업을 사면 된다라는 접근을 하게 되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디스카운트 요인은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 인수가 계속해서 이제 지연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에 디스카운트를 받게 됐습니다. 전자인 지주사 관련 디스카운트는 사실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후자인 대우조선 인수 관련한 디스카운트는 결국은 해소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인수의 가장 큰 이제 허들이라고 하는 유럽의 인수심사가 내년 1월 달에 종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와 관계없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시면 유럽에서 이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 인수를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실제로 이 인수 거래가 무산이 될 경우에 한국조선해양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라고 보면 저희는 단기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이 차트는 2019년에 최초 현대중공업 그룹이 대우조선을 인수하겠다라고 발표했을 때의 인수 구조를 이제 당시에 발표된 인수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인수 순서는 여기에 번호처럼 1번, 2번, 3번 순서로 가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이 1, 2, 3번 중에서는 한국조선해양은 두 번의 유상증자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산업은행으로부터 사오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현재 대우조선의 자본을 확충해주기 위해서 한국조선해양이 시장으로부터 공모 유상증자를 해서 이 대금을 제3자 배종으로 대우조선해양에 자본 확충을 위해서 투자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의 유상증자를 거치게 되는데, 만약에 이 딜이 취소가 될 경우에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유상증자가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상증자 리스크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점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은 참고로 별도 기준, 본사 기준으로는 차입금이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현금이 1.5조 원 가까이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 딜이 만약에 무산이 돼서 대우조선 인수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면 한국조선해양은 자체 자금을 1.5조 원에 달하는 현금을 자체 사업을 위해서 투자할 가능성도 생기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결국은 지주회사일 뿐이고 아무런 자체 사업이 없다라고 하는 한국조선해양의 지주사 디스카운트도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국조선해양은 내년 1월 달에 대우조선 인수와 관련된 불확실성 완화를 노리고 일종의 이벤트 트레이딩이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현대중공업은 굉장히 훌륭한 조선사입니다. 전 세계 명실상부 1위의 조선사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엔진 사업부를 갖고 있고 그 엔진 사업부가 전 세계 1위라는 점인데요. 엔진은 전체 선박 건조에서도 가장 핵심 부품이고요. 이미 엔진 사업부는
견고한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 엔진사업부가 이익을 내는 게 현대중공업 주식에는 어떤 의미냐? 일단은 엔진사업부 자체가 외부에 엔진을 팔면서 현대중공업 실적에 보탬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엔진사업부의 이익률이 꽤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중공업은 엔진을 외부에서 사오지 않고 자체로 만들기 때문에 그 엔진사업부의 이익만큼 조선사업 부문의 수익이 추가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쟁사들은 엔진을 사면서 들이는 추가적인 비용이 있다면 현대중공업은 그만큼의 비용을 스스로 조선해양사업부에서 이익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과거 트렌드를 보시면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현대중공업의 조선해양 부분 이익률은 항상 경쟁사보다는 우월한 부분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조선사인 것은 맞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밸류에이션 격차가 경쟁사는 물론이고 그룹 계열사와도 조금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완화되고 밸류에이션 격차가 좀 줄어든 이후에 재차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가외 이슈로 또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 내일 12월 16일이 되면 이 현대중공업 그룹 같은 경우에는 통상임금 관련한 소송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송에 패소할 경우에는 현대중공업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비용이 인식이 될 텐데요. 그 일회성 비용이 반영됐을 때의 임팩트도 현대중공업이 현대미포보다는 조금은 더 클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일에는 또 현대중공업 상장 이후에 3개월 만에 그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게 됐어요. 지금 현대중공업을 새로 투자하시려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방금 말씀드린 이벤트들로 인한 조정이 나올 시에 진입하시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여기까지 2022년 조선 업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한 해 즐거운 연말 되시고요. 내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